앉으세요. 자, 봅시다. 자, 앞에까지 팽창일이라는 개념 말씀을 드렸죠. 그럼 팽창일이 있으면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압축은 그 팽창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압축이겠죠. 팽창이나 압축은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보이세요? Non-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비팽창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의 비자도 안일 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일 출입, 뭐 시스템 입장에서건 서라운딩 입장에서건 일이 왔다 갔다 하면 일 출입이 벌어지는 거겠죠. 일 출입 시에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비팽창일, 영어 표현으로는 non-expansion work이라고 해요.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무슨 변화가 없다고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피스톤에서 일 출입이 벌어지면 당연히 부피 변화가 있어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출입이 됐는데도 부피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그게 뭐냐?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부피 변화 없이 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등적 팽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등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팽창은 부피가 변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네. 응? 강조요? 그냥 틀린 표현이죠. 네. 자, 어떤 경우에 일 출입할 때 부피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약간 이게 신경을 써서 보세요. 당장 학교 가서 경험할 거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거 당장 쓸 거거든요. 당장 쓸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어떤 식의 공부들만 해왔냐면 이론 도입이 짧아요. 약간의 이론 도입만으로 많은 수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들만 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론의 도입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이걸 충분히 말을 알아먹어야 그 다음 문제풀이가 되는 공부들을 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처음 돌입한 거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실은 화학2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 내용 짧게 배우고 막 문제풀이 막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서 우석이도 막 열심히 문제 풀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뭔가를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업 변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냐면은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사실 이 내용까지 쭉 공부를 했어도 당장 이거만으로 뭐 딱히 문제를 푼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손도 못 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챕터가 지금 베이직 컨셉이라고요. 베이직 컨셉이라 딱히 문제는 없어요. 딱히 문제화되어 나오는 것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직접 나오지도 않아요. 베이직 컨셉이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에 손도 못 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지?
지루하겠지만 좀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도입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맹하게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실제 벌어진 일 중에 일 출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냐고요. 강철 용기. 그래서 근데 일 출입이 돼야 돼요. 외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외력을 통해서 뭔가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강철 용기면 부피가 아예 변하지 않고 외력에 의해서 뭔가 변화되기 어렵죠. 강철 용기 등등은 넌 익스펜전 웍의 예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외력적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일의 정의가 뭐니까요. 일의 정의가 이거니까 일이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외력과 관련된 어떤 현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외력과 관계된 어떤 현상들이 강철 용기 이런 데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넌 익스펜전 웍이 아니겠죠.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물질의 표면적 변화. 그 다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바로 맞닥뜨리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표면장력인데 그 표면장력과 관계된 일들이 사실은 넌 익스펜전 웍의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좀 어려울 텐데 자, 머릿속에 이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넓은 약간 넙대대한 고무판이요. 고무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고무판을 잡고 여러분 잘 잡고 쭉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려요? 쭉 늘릴 수 있죠. 그렇죠?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이 고무가 알아서 늘어난 거예요? 외력이 작용했으니까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외력이 작용했으니까 늘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고무판이 늘어난 건 외부에서 일이 공급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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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무판이 늘어났어도 고무라는 물질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잖아요. 변할 리가 없잖아요. 부피가. 고무판이 늘어났어요? 고무의 부피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잖아요. 왜? 고무의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고무의 밀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겠죠. 밀도 일정하고 질량 일정한데 부피가 왜 변해요? 표면이 늘어난 만큼 두께는 줄었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뭔가 일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이 대상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 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비팽창률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넌 익스펜전 웍의 첫 번째 현상, 어떤 물질의 표면적이 변하는 건 항상 비팽창률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화학에서는 이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물리학적으로 관심이 큰 거고, 화학에서 관심이 가장 큰 넌 익스펜전 웍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 뭘까요? 화학에서 가장 관심이 큰 넌 익스펜전 웍의 대표적인 현상들. 바로 일렉트릭 웍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관여된 일들은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기구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적어도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 하루 종일 쓰게 되면 안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 다 방전된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아유 오늘도 내 휴대전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널 다시 충전해 줄게 하라고 봤더니 전에 휴대전화가 2배만큼 뿡뿡 불었어. 이렇게 막.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네. 자, 전기 에너지가 충방전이 돼도 배터리의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게 바로 대표적인 넌 익스펜전 웍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표면적 변화와 관련된 건 화학하고 뭐 그렇게 화학적으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일렉트릭 웍은 화학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죠.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현상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을 다니는 자동차 중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지금은. 바로 뭐냐면 기름 넣어서 가는 고전적인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휘발유로 이렇게 가는 자동차는 그 안에 엔진이 있고 엔진 안에서 북적북적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도 배우냐면 기술 과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술 과정 시간에 이렇게 뭐냐면 그거 내연 기관의 뭐 사행정 뭐 흡기 뭐 압축 폭발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 엔진에 들어있는 그 피스톤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면 그 피스톤으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라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오고 얘가 연소 폭발된 다음에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그 힘이 바퀴에 전달해서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피스톤이 압축되고 팽창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 반드시 내연기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은 아무리 설계해도 작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압축되고 팽창되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그걸로부터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바퀴에 힘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피스톤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공간이 항상 엔진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서 그런 내연기관은 자동차 엔진이 무조건 뎁다시만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센터 같은 데 가서 차 본닛 열어본 거 본 적 있어요? 그 차 본닛 딱 열면 그 안에 자동차 엔진이라고 이따만해요. 이따만하다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자동차 엔진은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어느 크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는 기본적으로 실내 좌석이 넓겠어요, 좁겠어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내부 공간을 넓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모터는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설계하지 못해요? 모터는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터는 RPM만 높여주면 돼요. RPM을 높이는 방법은 모터가 클 필요가 없어요. 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일을 여러 번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코일을 촘촘하게 여러 번 감아주면 컴팩트하게 만들어도 충분한 RPM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바퀴에 그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터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실내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사실 소비자에게는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소비자에게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휘발유 자동차는 가고 전기 자동차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배우는 익스펜전 웍, 넌 익스펜전 웍에 이미 그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똑같은 돈을 주고 산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내부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짐칸도 넓어지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넌 익스펜전 웍을 얘를 또 이제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트라 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익스트라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아닌 혹은 뭐 여분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익스트라라고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이를 팽창일로 정하고 그것이 아닌 일을 비팽창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팽창일을 관습적으로 extra work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보통 W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E는 extra work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팽창일을 묘하게도 WE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WE는 사실은 electric work에서 온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엄밀하게는 extra work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일 표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DV에 더하기 DW 더하기 WE 이런 꼴로 표현해 주는 게 일의 가장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팽창일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비팽창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내가 또 뭘 얘기하라고 했지? 그 다음 세 번째 단위. 단위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그러면 저 일의 단위는 어쨌거나 힘을 변위로 곱해주거나 아니면 압력을 부피 변화로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단위만 놓고 보면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뭐로 정해요? ATM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보통 우리가 뭐로 표현해요? 리터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단위 체계는 그게 팽창일이 됐건 비팽창일이 됐건 에너지 단위가 ATM 리터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체 챕터에서 배웠을 거예요. ATM의 정의가 뭐예요? ATM의 정의가 뭐예요? ATM의 정의.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나하고 그 기체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원 ATM의 정의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요걸 ATM으로 정의한 거예요. 알겠죠? 원 ATM은 대기압으로 정의된 게 아니고요. 10만 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 알겠죠?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저 101,325라는 숫자는 측정해서 얻어진 숫자가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정의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앞으로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억수로 나오겠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근데 문제 풀 때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여하튼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 리터 있는데 이 리터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1000리터를 몇 세제곱미터라고 해요? 1000리터를 몇 세제곱미터라고 해요? 1000리터가 몇 세제곱미터예요? 1세제곱미터죠? 이게 생각해보면 1세제곱미터의 부피는 꽤 작아요? 꽤 커요? 1세제곱미터 굉장히 커요. 뭐냐면 1m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1세제곱미터라는 게 1m, 1m, 1m니까 수조로 엄청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1세제곱미터에 1리터짜리 물병이 몇 개 들어가냐는 거예요. 1000개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1세제곱미터는 큰 부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리터를 1000분의 1 세제곱미터로 쓴 거야. 그럼 이때 이 둘을 연산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01.325. 왜?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곱해지니까. 그 다음
뉴튼 퍼 미터 제곱하고 미터 삼승이 곱해지면 무슨 단위만 남아요? 준서크. 준서크 약간 멍 때렸죠? 이런 준서크. 준서크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미터 삼승 곱하면 뭐 남아요? 그렇지. 뉴튼 곱하기 미터가 되지. 근데 이걸 다르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뉴튼 미터가 다르게 뭐가 되는 거야? 줄. 알겠죠? 그래서 뉴튼 미터 대신에 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1은 에너지 단위가 줄이긴 하거든요. 줄인데 이걸 표현을 할 때 ATM 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줄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ATM 미터로 표현이 됐다면 거기다가 101.325를 곱하면 그게 바로 줄로 변환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단위 얘기가 앞으로도 나올 테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됐습니까? 네. 고다. 자, 이게 쉬웁니다. 네, 줄게요. 네, 주나이. 자, 아니면 그 다음 해볼 것은 1.5 에너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 여러분 에너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에너지가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로요? 면접 준비할 때. 진짜로요? 오, 예, 맞습니다. 바로 1.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은 그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시험버스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와, 실제 서울대를 가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자네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와, 실제 서울대 합격증을 받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서 그럼 에너지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가 같지는 않지만 이럴 수는 있죠. 그 어떤 대상이 일 출입이 나타나면 그 에너지 역시 가만히 있겠어요? 변하겠어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에너지는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녀석의 에너지 상태도 변화할 수 있어요. 뭐라 썼는데 기억이 없어요. 어디 썼는데요? 어디 썼는데요? 출입. 그래서 그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일은 에너지 함수의 한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죠.
그럼 변수가 변하면 함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라고요? 변해요. 변수가 변하면 함수도 변할 거 아니에요. 물론 상수 함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변하면 함수가 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출입이 됐다는 얘기는 변수로서의 변수값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쓴 거라고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로는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 준나에 네. 줄게요. 자,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1.6 그다음 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heat 그리고 Q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럼 얘는 뭐냐? 이 녀석은 바로 일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열로 정의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뜨끈뜨끈하고 막 불나고 막 이런 걸로 열이 정의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열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일 출입이 벌어지면 에너지가 변하죠. 그런데 일 출입이 아니어도 에너지가 변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 출입 말고도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걔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걸 열이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있는 요 놈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에너지가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때 얘네들의 변수가 누구다? 일이거나 열이거나. 그러니까 F를 어떤 함수라 보자면 일이 변해도 에너지가 변하겠지만 열이 변해도 에너지가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지 못할까요? 못해요. 이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토대부터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 이외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무르가 있습니다. 자, 히터라 합시다. 가열을 합니다. 보이시죠? 자, 가열을 해버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글부글 하면서 막 증발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일이 있어요, 일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상태에서 일이 있어요, 일 없어요? 없어요. 자, 저 상태에서 무슨 외력적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냥 물이 증발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이때 요 히터에 격벽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 어떤 외부의 무게추를 올려놓으면 여기서 가열을 할 때 부글부글 증발하면서
요 외부의 무게추가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건 외력적 상황이에요? 외력적 상황 아니에요? 외력적 상황이죠. 이 물체의 외력이 작용해서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죠. 그럼 잘 봐. 기계장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옮아간 이것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외력적 현상이 벌어진 게 일찍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은 아니지만 차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열로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논리고 알겠어요? 꼭 내가 일을 줘서 내가 자체가 외력을 줘서 이놈을 이압 이렇게 한 건 여기에 일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당연히 여기다 이압 일을 주면 이놈의 에너지 상태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건 맞는데 이게 아니고 피스톤 장치를 하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건 절대 외력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끓인다는 이게 뭐지? 내가 외력을 안 줬는데 그럼 그걸 다 묶어서 열이라고 하자. 무슨 말 알겠죠? 열은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은 이 놀라웠게도 항상 템퍼러처 디퍼런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도 차이가 관찰됩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겠어요? 경험이겠어요? 경험입니다. 딱 보니 뜨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뭔가가 출입하고 그 뭔가가 출입한 걸 열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때 손으로 만져보니 엄청 뜨겁더라. 그냥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 출입에서는 항상 경험적으로 온도 차이가 관찰된다. 라는 거를 또 저렇게 내용적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연력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들을 언급을 해보았어요.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요거 그렇게 해야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꼭꼭 알아두시고 다음 주 목요일엔 또 양자역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유연이도 다음 시간 만나요.